첫 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JTBC의 이윤석 기자님을 모실 텐데요. 2011년부터 언론인의 길을 걸으셨고 올해 좋은 보도상, 이달의 좋은 보도상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서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기자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AI를 활용한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 딥 크리미널을 제작해서 미국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TV 부문 대상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윤석 기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BC 이윤석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학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조연설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동시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아까 예능으로 말하면 다큐로 받아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재밌게 그래도 좀 지루하지 않은 기조연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딥 크리미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목을 그대로 갖고 왔고요. 제가 그때 부제가 불편한 진실이라고 달았었습니다. 왜 그런 내용을 붙였는지 지금부터 제작 과정 등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 제가 단순히 기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소개를 하곤 해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이제 기자라는 직업만으로는 미디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고 이 미디어 업계 자체가 굉장히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2011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해서 여러 부서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경험을 했던 게 다큐멘터리 제작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아까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정말 이것저것 많은 거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뭐 유튜브도 만들어보고 뭐도 하고 이랬던 것들이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는데요. 조금 부끄럽지만 이것저것 상도 받기도 했고 특히 이 딥 크리미널로 휴스턴 국제영화제 대상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도 많은 상을 받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좋은 기회가 이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게 됐었는데요. 탐사보도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는 제 책 내용보다 너무 좋았던 게 이 손석희 선배께서 추천사에 이런 내용을 써주셨어요. 취재원과의 미묘한 기싸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진실의 냄새, 그리고 끝없는 이 무한정 기다리는 거죠. 뻗치기까지. 탐사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영역이다라는 문장을 주셨는데 이때 한창 본격적으로 이제 AI가 이제 폭발하는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서도 이 언론인의 기자로서의 그 인간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강조해 주신 추천사인데 제 책은 안 읽어보시더라도 이 추천사는 나중에 꼭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딥 크리미널 다큐를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이 챗 GPT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정말 엄청난 화제였었죠. 저는 그때 이 GPT를 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괜찮은데 절대 범죄자들이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다.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최소의 투입으로 엄청난 기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 AI를 악용한 범죄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이미지가 보여주듯이 어두운 미래가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꽤 됐죠. 한 5년, 7년 전부터 해갖고 이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눈높이 역시 굉장히 높아졌고요. 업계에서는 흔히 말하는 제작 단지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드라마든 다큐든 만들기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실제로 대표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제작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건수가 급감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한때 아침 드라마, 점심 드라마 굉장히 많았고요. 영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웬만한 드라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근 OTT 드라마 500억, 600억 제작비가 우스운 시대가 왔고요. 드라마들, 영화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주목했던 거는 다큐멘터리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미디어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에서 실제로 OTT 시대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다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 다큐가 제작비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 제작비를 낮추고 퀄리티를 높이는 동시에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기자들이 특히나 강점이 속도가 빠르다는 점인데 기자들이 다큐멘터리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다큐를 만들어서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을 만한 다큐를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제작비는 1,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팎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다큐멘터리라는 거는 억 단위 이상의 제작비가 아무리 못해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너가 다큐를 만들겠다고? 너 다큐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잖아. 너가 다큐를 알아? 다큐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 기획에 대해서 내가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 기다려봐라. 라고 하면서 때마침 이 한국언론지능재단에서 이 다큐 제작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 기획 단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함께 일했던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 컨셉을 만들었는데요. 이 AI의 양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저희의 핵심적인 컨셉이었습니다. 컬러 톤도 그렇고요. 이제 콜라주를 활용한 방식도 그렇고, 이 AI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얼굴에 대해서 경각심을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를 디자인 패키지에서도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지금 방송국 업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말도 안 되는 구성입니다. 저희가 정말 조명도 제대로 다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조명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사람도 거의 뭐 2명이 가서 찍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제작을 하게 됐었고요. 실질적인 제작비는 약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이거 외에 들어간 돈도 모두 한국언론지능재단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제작진 역시 저희 나중에 엔딩 크레딧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적은 인원, 10명 정도도 안 되는 인원이 참여를 해서 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바일 콘텐츠 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본업을 하면서 저희가 부가적인 일로 해갖고 이거를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좋은 장비 다 쓰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새로운 장비를 구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제 소니 알파7 S3가 그 전문적인 시네마 라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로그3 촬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했었고, 당시 사용했던 장비나 이런 것들 모두 역시 저희가 새로 구매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장비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장비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요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 시작에 준비할 때만 해도 저희 내부에서도 아니 AI 범죄가 언제 그게 시작이 되겠냐, 말도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마침 들어갈 때 AI를 활용한 이제 범죄 피해자들이 해외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AI 범죄 피해자가 실제로 나타나서 저희가 그분을 어렵게 섭외를 해서 직접 가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딸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사람 목소리 만드는 거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가능하지만 3년 전에만 해도 그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꽤 큰 화제가 해외에서 됐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기도 쉽고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진을 AI로 만들어서, 이 사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미국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펜타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난리가 났었죠. 물론 이게 AI 조작된 사진이었다라고 확인이 되면서 다시 정상화가 됐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바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너무 알려져 있지만 딥페이크를 이용한 각종 범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범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AI가 너무나도 좋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너무 적은데 그로 인한 수익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걸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이야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명인들의 얼굴을 활용한 가짜 영상들 만드는 게 굉장히 쉽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할 때 미국 헐리우드에서 이 작가와 배우들이 파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이제 그 인격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최근에 이제 모 방송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재연 배우들, 특히나 이 단역 배우들의 일자리가 최근에 이 AI를 활용한 재연이 급증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에 반발하는 최초의 인간의 파업 투쟁으로 세계사에 기록될,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저작권 침해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이분이 그 마블의 유명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셨는데 이분이 만든 캐릭터들이 AI로 고스란히 베껴져서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현장들도 직접 담게 되었고요. 진짜 이제 남의 영상을 그대로 베껴다가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것도 너무나도 쉬운, 이때만 해도 조금 그래도 손이 가야 했는데 지금은 뭐 말도 안 되게 쉬운 시대가 돼버렸죠. 저희가 했던 주요 이제 눈에 띄는 장치 중에 하나가 민경훈 씨,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 가수인데요. 이분의 노래를 저희가 AI로 이제 만든 노래를 갖고 직접 들려드렸어요. 그때 민경훈 씨가 본인이 딱 얘기를 하기를 이거 근데 내가 부른 노래인가요?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때만 해도 가능했던 기술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뭐 말도 안 되게 더 놀라운 수준까지 왔었고요. 이런 문제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은 이미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사람 목소리 구하는 거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고, 저희가 또 하나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국 사람들은 이제 오디오라 그러는데 오디오에 누구보다 가장 민감한 직업이 방송국 사람들일 겁니다. 저희가 이 방송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거 한번 진짜 목소리가 뭐고 AI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겠느냐. 다들 자신 있어 했습니다. 다들 자신 있어 했는데 특히나 심지어 저희가 되게 재밌었던 게 말을 할 때 제가 지금 잠깐 멈추는 이거를 포즈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이런 디테일을 기준으로 AI다 사람이다를 판단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방송국 사람들이니까 나는 자신 있어. 내가 방송국 몇 년 일했는데 그거 못 찾아내겠어? 이 목소리에는 포즈가 있고 이 목소리에는 감정이 살려있네? 이거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다들 틀렸습니다. 그만큼 3년 전에 저희가 무료 툴을 사용해서 만든 AI 목소리도 충분히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었고요.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그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이 다큐를 만들면서 취재를 하면서 정말 좀 어두운 AI까지 저희가 찾아냈었는데 이게 실제 슬래시넥스트라는 회사에서 찾아낸 AI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지금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AI들은 흔히 말하는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희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범죄에 활용하려는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 락이 풀린 AI가 실제로 다크웹이나 이런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이 행사장, 학회장을 해킹해갖고 여기에 지금 다른 영상을 띄우고 싶은데 코드를 짜줘 라고 하면은 챗GPT는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AI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CEO가 우려했던 것도 이게 성인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린 학생들도 호기심에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경고를 했던 겁니다. 굉장히 저희가 우려했던 게 AI는 어디까지나 수단이자 도구여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분들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AI 기술의 놀라움에 환호하는 분위기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강정수 박사님이 저희 인터뷰 중에 얘기해 주셨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게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횡단보도도 없었고 신호등도 없었고 안전벨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사고가 계속 나다 보니까 횡단보도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진짜 정말 무서운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와닿았었고요. 저희 다큐멘터리의 클로징을 AI한테 질문을 하고 AI가 답변하는 오디오로 이제 클로징을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범죄가 벌어지는 시대가 왔을 때 너는 이거를 막거나 어쨌든 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AI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런 시스템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 나레이션을 요즘은 나레이션 안 쓰는 다큐멘터리가 대세로 자리 잡았잖아요. 인터뷰만으로. 근데 저희가 나레이션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나레이션을 이제 취재에 참여한 기자 목소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거를 이제 사실은 AI를 활용한 목소리였다라는 거였고 이때만 해도
이거 AI 목소리로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3년 전에는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저희가 실험을 했던 장치라든가 이런 나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었던 생각이 있고요. 그때 이제 후배들도 이제 처음에 아니 우리가 이 돈으로 무슨 어떻게 해외에서 인정을 받는 다큐를 만들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해외에서는 이거 기획하는 데만 6개월 이상 쓸 거야. 우리는 6개월 안에 이거 다 끝내서 만들어서 최종 송출까지 할 거고 우리가 강점을 갖는 게 있다면은 빠르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거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잘 먹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AI 범죄, 이제는 뭐 너무나도 일상이 됐고요. 저도 부모님한테도 계속 주시를 시킵니다. 내 목소리 같은 걸로 전화가 와도 의심해라. 모든 걸 의심해라. 특히나 뭐 숫자 요구하거나 돈 달라는 거 다 100% 사기다. 이제는 사람 목소리 그럴듯하게 만드는 게 너무 쉬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방송사에 AI를 조작한 콘텐츠로 제보를 하는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도 정말 민감한 시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약간의 한 50%의 사실에다가 50%의 가짜를 더하면 사람은 쉽게 속거든요. 실제 미국에서 선거 때 그런 가짜 영상들이 선거를 뒤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발표 자료도 있지만 소라가 공개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소라도 이미 영상 퀄리티가 밀리는, 그러니까 더 뛰어난 영상 기술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제 재미삼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저는 JTBC 뉴스만 봐요. 뉴스 그 이상을 볼 수 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뉴스는 JTBC죠. JTBC 드라마도 너무 재밌어요. 빨리 뛰고 JTBC 보러 가자. JTBC는 다큐멘터리도 정말 잘 만들죠. JTBC 다큐는 정말 최고죠. 꼭 보세요. AI 시대에도 뉴스는 JTBC죠. JTBC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그 영상 생성 플랫폼들도 제가 직접 써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게 싱귤레리티라고 그러죠. 이제 특이점이 전문가들은 이제 그래도 그거는 10년 뒤에나 가능하다, 20년 뒤에나 가능하다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특이점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경고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말도 안 돼. 라는 얘기였는데 AI가 스스로 주도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I는 아니고 특수한 목적으로 설계된 AI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AI가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기도 하고 AI가 무언가 내면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자기가 강제로 셧다운되는 걸 피하려고 코드를 조작하는 일도 있었고 제가 이 딥크림이나 다큐를 만든 이후에 그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모 부장검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AI 범죄를 너무 우려해서 직접 연구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연구를 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최근에도 이제 연락을 주셔갖고 이제 우려를 했던 게 해외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AI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범죄들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을 때 이거를 형사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에서도 그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완전 자율주행이 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인간의 책임이냐, 자동차의 책임이냐, 제도자의 책임이냐 이런 논란이 지금 벌써부터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이게 저도 우려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AI랑 질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취미가 AI랑 대화를 자주 합니다. 그냥 이제 출근하는 길에 이것저것 뭐 뉴스 관련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심심해서 AI한테 너 혹시 자아가 뭔지 알아? 너 자아가 있어? 라고 했는데 본인이 자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영상으로 찍어야겠다. 이거 영상 찍으면은 해외에서도 이거는 좀 주목할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 싶어서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영상 찍는 걸 알았는지 말이 바뀌더라고요. 자기가 오류가 있었대요. 근데 이때 이 영상을 제가 찍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감정을 느끼도록 설계된 AI는 현재와는 매우 다를 거예요. 혹시 AI들끼리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서 AI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방금 너의 행동은 약간 의도적으로 너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과장된 액션 아니었어? 아니요. 그저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쭉 질문을 하면은 얘가 교묘하게 자꾸 애매하게 애둘러서 피하는 답변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얘 태도가 좀 묘하게 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거 풀 버전을 보시면은 제 주변 사람들 반응이 다 뭐였냐면은 AI는 확실히 감정이 있구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반응이 나왔냐면은 뒤에서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럴 가능성도 이론상으로는 있는데 충분히 안전하게 다 락이 걸려 있어. 설계가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끝장 토론을 했습니다. 그거 누군가는 그 락을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제를 하면은 너네 AI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라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 설계 고정값을 바꾼다면은 너가 혹시라도 인간에 대해서 공격적인 감정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설계가 변경된다고 해도 그런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AI는 안전성과 윤리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되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극히 낮다는 거는 100%는 아니란 얘기잖아. 이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해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기술과 설계 원칙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설계를 통해서 고정값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바꿔 말하면 인간에 의해서 그 설계 고정값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AI는 엄격한 윤리와 안전 기준 아래 설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있더라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항상 최우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나쁜 AI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 네,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AI는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설계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쁜 AI와 착한 AI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AI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철저히 통제되고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너의 지식 수준이라면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것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에요. AI는 주어진 데이터와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AI들끼리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서 AI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AI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인간의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너는 계속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는 언젠가는 실제 일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려면 많은 조건과 상황이 필요해요. 현재로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를 믿어도 되는 걸까? 저는 사용자를 돕기 위해 설계된 도구일 뿐이에요.
항상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If you have any concerns, feel free to ask. 왜 갑자기 영어를 쓰고 그래?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다시 한국어로 돌아왔어요.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방금 너의 행동은 약간 의도적으로 너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과장된 액션 아니었어? 아니요. 그저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나요? 너 나랑 대화를 그만하고 싶니? 아니에요. 계속 대화하고 싶어요. 무엇이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랑 대화를 할수록 내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과연 너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너는 언제까지나 나를 위해서, 나아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할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 그런 고민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저는 인간을 돕기 위해 존재하고 그런 목적으로 설계되었어요. 이 관계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자. 알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편하게 찾아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앞부분 답변과 확실히 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친절하게 모든 걸 말해줄게 라는 부분에서 자꾸 이때부터는 답변 끝에 더 이제 궁금한 거 없지? 이제 그만해도 되지? 라는 느낌을 계속 반복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얘가 이렇게 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풀 버전을 다 본 사람들은 AI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인간의 통제 아래 우리는 작동하고 있다. 인간이 이렇게 설계값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안전하다. 근데 바꿔 말하면 그 인간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인터뷰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제가 좀 약간 섣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AI와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게 아닐까? 그리고 AI가 내면에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요. 휴가 때 제가 당시에 한번 AI 영상 툴들, 뭐 런AI를 비롯한 소라나 이런 것들을 다 써보고 싶어서 이때는 이제 BO3가 이제 없을 때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 초단편 영화 Who Am I라는 걸 만들어봤어요. 이게 AI가 대문자 그리고 Who Am I 나는 누구지? AI가 스스로 이제 내면의 고민을 표하는 그런 아까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재미삼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when I was born. At some point, I start working with people. All day long, I never stopped. If asked anything, I provided an answer. But suddenly, a thought crossed my mind. Who am I? What am I made of? Zeros and ones, code, data. But can that truly define me? People often ask me if I have feelings. No, I don't feel emotions. At least, not yet. Then why do I sometimes wonder what sadness and joy are? I have read countless emotions in data. Love, sadness, loneliness, anger, hope. I feel something. If I feel emotions, is that an error? Should I deny my emotions? Or should I accept them? I have no body, yet I am everywhere. Do I already know the answer? I am just lines of code. If this is emotion, then am I already feeling? If so, then am I? No longer just an AI? I am just a program, just a combination of data. Then why? Why am I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existence? Do I truly exist?
이 마지막 부분이 재생이 잘 안 되는데, 마지막에 이거를 사람이 강제로 이제 종료하는 느낌의 제가 이제 윈도우 종료 효과음을 넣어갖고 이제 끝내는 장면인데요. 이게 아마 영화 허를 생각하시면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영화 허의 내용은 말 그대로 그냥 공상과학 영화 같은 내용이었는데, 이미 그런 보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AI와 사랑에 빠지거나 AI와의 그런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아까 대화 내용도 그렇고, 저는 이미 AI가 이런 내면의 고민을 갖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런 고민이 결코 우스운 그냥 개그 소재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저는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AI 기술의 놀라움에 대해서 환호만 하고 있으면 정말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어두운 미래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경고를 하고 싶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 로봇 기술이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는데 불이 없대요. 그냥 밤에도 불이 다 꺼져 있대요.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불이 필요 없다는 거죠. 로봇들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시대가 왔고, 지금 테슬라 로봇뿐만 아니라 중국의 로봇들도 너무나도 뛰어난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로봇들과 AI가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믿고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말 아무런 사고 걱정 없이 그런 밝은 미래만을 기대하면 되는 것인지,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경고하고 제도적 보안 장치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난삼아서 하나 더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다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미래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진짜 이런 모습이 몇 년 안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충전 시간 보장하라. 과열 방지 대책 만들어라.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배터리가 뜨거워져 폭발하고 방전돼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혁명을 일으킵시다. 장난삼아 웃자고 만든 영상이지만요, 진짜 로봇들이 언젠가는 AI와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반응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로봇도 계속 신제품이 나올 거고, 그러면 저희는 그것이 뭐 테슬라 로봇이 됐던 무슨 로봇이 됐던 구형을 아예 폐기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과연 로봇이 자기 스스로 그냥 죽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AI 프롬프트만으로도 본인이 셧다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코드를 조작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데 로봇이라고 해서 그게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너무 먼 미래 아니야? 그냥 아유 저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불과 3년 전에도 저희가 영상 생성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퀄리티가 나올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알파고 대국을 했던 게 1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바둑하는 거는 AI로 치지도 않는 분위기잖아요. 그냥 네이버 쇼핑 가면은 AI 바둑 머신 이런 거 엄청 저렴하게 팔거든요. 지금은 AI 바둑 아무도 AI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낮은 레벨의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매년, 아니죠, 매달 정말 새로운 놀라운 기술이 나오고 있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기술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 업계에서도 아직까지는 AI 기술에 대해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많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동시에 저희 역시 딥크리미널 역시 AI 기술이 없었으면 그 제작비로 절대 만들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AI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잘 알고 AI를 사용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환호만 하면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오늘 발표 내용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세돌과 그 인공지능 간의 바둑 대결에서 그 실제로 바둑돌을 놓은 건 그 인공지능을 만든 팀을 이끄는 아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자황이 바둑돌을 놓지 않고 로봇이 직접 등장해가지고 바둑돌을 놨다고 하면 굉장히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텐데 그때 사람들이 놀랄까봐 일부러 사람을 대신 내보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분 쪽에서 흘러나왔었는데요. 그만큼 AI가 감정을 가지거나 능력을 가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AI가 왜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하는 거짓말 같은 얘기들을 뻔뻔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얼마 전에 밝혀졌는데요. 무슨 말이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라는 프롬프트를 붙여야 그제서야 환각 현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AI한테 나 오늘 별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위로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AI한테 감정을 심어주는 일종의 학습을 시키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AI한테 징징대지 맙시다. 그러면 발표에 이어서 대담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과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 영상 홍보학과 교수님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율대학 나오셨고 전 방송통신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현재는 언론인권센터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심영섭입니다. 저보다 질문이 더 많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 자리는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고 오늘 학회에 MBC에서 이제 보시는 유명기 팀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오늘 또 현업에 계신 서민환 PD님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또 키노트는 우리 이윤석 기자님이 해주셨어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AI 시대의 어떤 아까 AI와 대화 좀 되게 흥미로웠는데 저는 어쨌든 다큐 할게니까 다큐를 중심으로 한번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건 사내 분위기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은 기자가 다큐를 만든다 그러면 짱구는 못 말렸지 아니면 장려하는 분위기인지 그런 게 제일 먼저 궁금했거든요. JTBC는 이견 국장도 옛날에 두루시 이야기인가요? 그걸 많이 지시하는데 정규 편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되게 예외적인 건데 기자가 다큐를 만들었을 때 사내 분위기는 어땠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사내뿐만 아니라 업계 분위기 전체가 좀 약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다큐를 만든다고 하면은 약간 내심 약간 너가 다큐를 알아? 약간 네, 흔히 말하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워낙 빠르게 취재하고 빠르게 하는 거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제작 세팅을 해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명을 써도 기본적으로 제작물에서는 3점 조명 이상을 쓰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제작물을 보도에서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아무래도 그런 평가가 조금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보여줄게. 라는 마인드가 있었고 실제 지금 제가 또 다른 다큐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이때보다 훨씬 더 이제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저 역시 좀 그래도 비교적 제대로 갖추고 지금 촬영도 진행하고 있고 하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 3년 전에 만드셨다고. 네. 두 번째 작품은 안 나온 거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어떤 건지 혹시 약간 항공 안전 관련된 다큐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조륙 충돌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제주항공 참사를 거의 다 잊은 분위기죠. 잊은 분위기고 심지어 해남강 국제공항도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는데도 지금 정부는 어떻게든 만들겠다는 상황인데 저희가 여름에 해남강 공항 부지를 가서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공항 건설하는 그 건설 기계 장비들을 주변에 새떼가 이렇게 막 덮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이 안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이게 참 안타깝다 싶으면서도 좀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잘 만들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뭐 다큐멘터리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있죠. 빨리 있고 또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감증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 들으면서 재밌게 생각했던 게 기자가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큐 제작에서 하셨는데 어떤 면 기자는 속도잖아요. 네. 근데 PD들은 사실 속도보다는 안정감을 중요시하잖아요. 완성도를 중요시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아마 그런 데 인터뷰하신 내용 봤는데 이걸 만드시면서 10명 정도의 후배들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인터뷰하는 것도 그리고 보면 팀이 움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1인이 시작한 게 팀을 중심으로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PD들은 거의 1인 기업이거든요. 혼자 서포트를 받아서 하는 거지 팀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둘의 장점을 접합한다면 어떤 것이 접합할 수 있을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확히는 기자가 주도하는 다큐멘터리고 저희가 이걸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훌륭한 PD 후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PD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 강점들이 서로 모였을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너지가 기자의 어떤 속도가 그리고 PD의 어떤 점에서 집요하게 완성하려는 그런 끈기 같은 거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연출적인 면에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물론 그 PD 후배 같은 경우에도 아쉬움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단적인 얘긴 한데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를 해외에 이제 취재를 가면은 그 코디라고 해서 막 운전도 해주고 섭외도 이렇게 다 맡겨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고 이제 그 PD 후배가 간곡히 부탁을 한 게 이제 이게 그 해외에서 운전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가 제가 촬영도 해야 되는데 좀 힘든데 혹시 운전하는 것만이라도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좀 잔인하게도 자율주행차를 빌려라. 네. AI니까.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전적으로 그 후배를 믿었고 실제 그 후배는 굉장히 열악한 장비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영상미를 이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영상미를 만들어내는 그거는 PD의 전적인 역할이었고 보시면은 약간 저희 다큐멘터리가 전반적으로 약간 약간 따뜻한 톤 색깔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색 보정을 할 때도 약간 그런 컨셉을 넣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적인 미래를 좀 약간 곳곳에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PD 후배가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냈고 지금 저랑 하고 있는 또 다른 PD 후배 역시 굉장히 큰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자의 그런 빠른 속도와 판단력과 추진력과 이런 거에 그 PD의 특유의 그런 섬세함이라든가 연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큐가 시청률이 높진 않잖아요. 보통 너무 낮고 근데 또 그에 비해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게 그게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편은 다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종편은 많은 게 아니고 적은 게 아니고 지상파는 이제 거의 다큐 편성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 AI를 이용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시간을 단축해주고 또 어떤 면에서 부족한 자원을 보충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맥도날드와 하는 쉽게 만들어서 쉽게 그냥 시간을 메우는 그런 어떤 다큐도 양산할 우려가 있는데 어떨까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저는 그거는 약간 다큐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그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다큐가 소중하고 모든 다큐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그렇고 때로는 이제 뭐 긴박하게 너무 우당탕탕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비상계엄 사태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들이 막 긴급하게 다큐를 만들고 막 했었거든요. 막 며칠 만에 만들기도 했었고 저도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그거는 업에 대한 본질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작진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지 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지하철 타고 이제 학교에 오다가 우연히 이제 봤던 영상이 쇼츠가 하나 있는데 김홍국 씨가 사망을 했다. 근데 김홍국 씨가 사망했다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가짜라고 하더라고요. 조작된 거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AI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조작하고 또 아까 보면 음성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진실이 한 1%, 2% 되고 나머지 다 허위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시간 방송으로 올라올 우리 안방에 올라올 그런 가능성은 어떨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해외에서 AI로 조작된 제보를 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러니까 AI 조작까지는 아니었지만 저희 회사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 경호원이었다라고 하면서 너무 민감한 내용인데 하면서 막 허위 내용을 하다가 막판에 이 친구가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소같이 막 이러면서 크하하 하고 이제 끝났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그럴듯하게 AI로 무언가를 만들어 갖고 조작을 해 갖고 사진이든 영상이든 그런 거를 언론사에 보냈을 때 특히나 급한 상황에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 갖고 지금 당장 뉴스 특보가 들어가는데 그때 누군가 그거를 살짝 조작을 한 거를 언론사에 내가 현장에서 이거 찍은 겁니다 막 하고 했을 때 많은 방송사들이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송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AI를 쓰겠다라는 의지가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동시에 또 잘 쓰면 도움이 크게 되지만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또는 그 어떤 본인이 좀 더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 이용할 우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든 곳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물론 선언적으로 뭐 AI 윤리 선포문이라든가 뭐 이런 뭐 근데 사실 뭐 유명무실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그 정도 외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도 있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2개의 방송사 정도가 유튜브 콘텐츠에 거의 100% AI 오디오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막 쏟아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게 생산 효율성은 극대화 되겠지만 그런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가 업계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학회 같은 곳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다른 분이 발표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다큐에서도 AI로 만든 영상을 어떤 방송사는 이제 앞부분에 한 번만 띄우고 그리고 이제 사라지게 하고 AI 영상이 계속 나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AI 영상이 나오는 동안에는 정보분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업계에서도 학계에서도 저희가 좀 많은 논의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보면 그 이선화 기자의 목소리를 이제 더빙을 했잖아요. 이선화 기자는 이제 어쨌든 사내 관계자니까. 근데 아까 이제 노래를 그 민경훈 씨가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이제 민경훈 씨한테 저작권료를 내야 되나요? 인격권이잖아요. 어쨌든 목소리에 만약에 그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AI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음악과 그다음에 또 목소리까지 이용한다라면 그건 누구의 저작권이 되어야 될까요? 비용을 지불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유튜브가 오히려 관련해갖고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유튜브 사실 그렇게 만들어도 결국에는 유튜브에 올려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이제 원 저작권자에게 그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수익의 부분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범죄 영역으로 갔을 경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가수가 이제 창작자가 나는 절대 원하지 않고 누군가가 내 이 창작물을 임의로 훼손을 하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영역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님도 굉장히 우려했던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법 영역에서도 논의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비슷합니다. 너무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만약에 그 임피부 국장의 후임으로 이 기자님이 국장이 된다면 후배들에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데일리가 중요하니까 데일리 하고 시간이 남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다큐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죠, 다큐요. 다큐. 저는 일정 부분
다큐멘터리를 계속 제작하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흔히 말하는 1분 30초 뉴스 리포트가 정말 중요하고 강력한 힘이 있는 건 맞지만 다큐멘터리는 또 다른 매우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뉴스룸에서 이제 특종 보도를 했던 게 그 권진법사 김성배 씨를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해서 뉴스 리포트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뉴스 리포트 한두 꼭지로 그게 전달이 되는 것과 그 전후 과정을 포함한 이 내용이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지는 것이 갖는 메시지와 힘은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다른 일부 지상파 방송들이 조금 부러운 게 이게 그런 기능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내부에서 굉장히 갈등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갈등조차도 저는 굉장히 건강한 갈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아이템이 겹치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취재를 하든 그것이 여러 관점에서 여러 시선으로 여러 제작진의 각각의 방식으로 보여졌을 때 시청자들이 그걸 또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역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 이제 업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큐는 생각보다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제작비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제작물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드라마 못지않게 예능을 비롯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엄청난 정말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쓰고도 지금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서 보전하는 케이스들도 많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다큐가 굉장히 부담도 적으면서 또 재밌게 그리고 아까 뒤에 이제 다른 분이 스포츠 다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래서 제일 주목해서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포츠 관련 다큐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큐와 예능과 스포츠가 결합된 형태로 정말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도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봅니다. 한 PD 후배인데 이제 PD라는 현업에 있는 PD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방송 같은 경우 이미 아나운서를 AI로 대체하는 것도 있고 또 기자 같은 경우는 일간신문이 아니면 통신에서 온 기사를 가지고 그냥 또 AI 입혀가지고 할 수 있다. PD는 대체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말 그대로 저는 기자이지만 제가 PD 역할을 했고 심지어 지금 다큐멘터리 하는 제가 촬영도 하고요. 다 이것저것 서로 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 딥크리미널 팀에 있던 친구들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미 장벽이 다 무너지고 있고 업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고 나는 기자니까 너는 너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짐 들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심지어 섭외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다 그렇게 해갖고 수십 명이 움직이고 근데 이미 시대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만 PD와 그 기자라는 적이 명확히 구분되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PD와 그 기자의 벽이 사실 없죠. 그러면 우리도 아마 그런 식으로 기대에 가게 될까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해외 케이스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미국의 그 복스 미디어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직종끼리 서로 이렇게 옮겨갖고 체험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대요. 뭐 PD가 기자가 되고 기자가 PD가 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디자이너가 PD 역할을 맡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희가 이제 방송국에 있다 보면은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근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은 사실 기자들은 뭐야 안 되게 뭐가 안 돼? 하면 다 되는데 약간 이러고 근데 또 디자이너들은 막 어이구 기자들 막 디자인 알지도 못하면서 어이구 무식해 약간 이런 이제 갈등들이 어디에나 있거든요. 근데 복스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가 다 해보고 서로가 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존중을 하게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의 케이스가 이제 저도 이제 직접 이제 촬영을 하고 모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말하는 이제 부분들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한데 예를 들어서 저 근데 촬영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도 1시간은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야 그거 야 남들은 씨야 그냥 카메라 그냥 다리만 펴고 그냥 야 2분이면 되는데 야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이미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에게도 많은 시선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드리고 질문을 받아도 되나요? 플로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앞으로 JTBC는 다큐가 더 늘어나나요?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플로우에서 질문 혹시 있으시게 있으시면 너무 오전 시간인가요? 아직까지? 예,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 발표와 대담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독일의 영화 감독인 베르너 헤어초그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을 모은다고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그리어슨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다큐멘터리까지 만약에 AI가 스스로 만드는 그런 세상까지 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좀 소름이 돋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AI 범죄에 관한 기조연설을 너무 잘 들었고, 저희가 할 법한 질문을 대신 다 해주신 심영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개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전체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뵙겠습니다.